예, 그동안 뭐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대단히 강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흐름들이 이제 코스피 쪽으로 코스닥이 잘 가긴 합니다만 꽤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15포인트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오늘 10시 시황 해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제는 이제 차기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으로 언급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네. 들어가도 되나 이 주제이고요. 그 전에 시장 흐름부터 좀 말씀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했고요. 실적 발표 시즌 시장의 흐름들은 2,500원 넘었는데 이게 함께 행복해하면서 또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대단히 쏠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쏠림이 과거는 2차전지 쪽으로 블랙홀이 되면은 다른 섹터들이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2차전지도 강했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강했고,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도 강했고,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안 되나? 사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코스피가 2,500 이상 올라와서 일부에서는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13배 정도 왔으니까 좀 부담스럽다 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굉장히 시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황적으로 그렇게 빠질 만한 섹터가 별로 안 보인다는 게 이유이고요. 어닝 같은 경우도 3월 말보다는 4월 접어들면서 EPS 상향이 바닥을 확인하고 EPS 상향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를 포함한 이쪽에서 결국 EPS를 많이 깎아먹은 부분들이 일단은 1분기 내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2분기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개선세가 분명히 나온다고 보면 EPS 하향 조정 마무리와 더불어서 2분기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EPS가 올라간다는 부분이고, 최근에 주도를 했던 2차전지 섹터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 이것 말고 이제 꺾인다고 보기가 또 만만치 않은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는 충분히 어떤 수급들이 아직도 좀 살아있다 볼 수 있겠고,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2차 전지가 아직 그래도 버텨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좀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조금 나왔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 시점에서 또다시 이제 부각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과 같이 거래대금이 또 늘고 있으면은 은행주는 차치하더라도 증권업종까지 지금은 괜찮다라는 리포트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단의 바닥에 대한 이슈가 증권업종도 들어온다. 그리고 역대급 실적을 좀 자랑하고 있는 자동차, 물론 자동차 섹터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종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은행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가 굉장히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가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준다는 면에서는 경기 민감 업종들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국면. 그러니까 섹터별로 골고루 지금은 조금은 업황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좀 긍정적으로 간다는 부분이고, CPI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이번 3월달 CPI가 5% 초반, 5.1 정도 언저리가 나올 것 같은데, 어쩌면 4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1 정도로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국면이 어느 정도 아직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혀간다는 모습인데, 물론 2%로 빠지는 것은 굉장히 좀 난망하죠. 다만 한 4% 정도까지 안정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마 페드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 경로를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좀 안정을 찾으면서 EPS가 바닥을 찍고 올라온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게 빠지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는 속도의 차질은 있겠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굉장히 좀 괜찮은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좀 견조하게 상승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르기가 힘들다가 아니라 빠지기가 어렵다. 비교적 이제 쏠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 다른 섹터들이 바통을 좀 받아주면서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예. 네. 대표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쪽이 반도체, IT,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 얘기가 많이 언급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테마 분석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요즘 이렇게 또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다음에 어떤 게 좀 핵심 포인트입니까? 네, 시장에서 논리가 이제 2차 전지가 꺾이면 뭘 갈까 이런 논리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꼭 꺾여야 되나? 그리고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그러면 다른 섹터가 꼭 같이 빠지면서 2차 전지로 쏠리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좋은 환경에서는 같이 갈 수 있다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쉴 때 다른 쪽이 좀 같이 갈 수 있고, 또 다른 쪽이 좀 쉬면서 2차 전지도 또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이 갈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한계가 있는 약간의 좀 이렇게 수급 환경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같이 간다는 게 좀 말이 될 수 있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좀 늘고 있는 모습이 다시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일부 2차 전지가 뭐 다 같이 모든 2차 전지가 급등하는 시기는 좀 지났겠죠. 어떤 특정 종목이 좀 움직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뭐 양극재가 움직인다든지 어떤 날은 뭐 분리막이 움직인다든지 어떤 날은 메탈 가공이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셀업체가 움직이는 날이 있다든지 이렇게 약간 좀 2차 전지 내에서도 약간 구분화돼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여전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약간 우리가 눈여겨봤던 섹터들 가운데 역시 하나는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바이오테크 중에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들어서 한 8건 정도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R&D 역량을 증명한 곳이 시가총액 순으로 본다면 알테오전이 2조 6천억, 그리고 ABL 바이오가 1조 2천억, 그리고 레고켄 바이오가 1조 1천억, 그리고 오스코텍이 지금 7,716억, 그다음에 GC셀이 7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R&D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이 요즘에 한동안 작년에 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한 8개 정도가 나오면서 바이오 관련된 쪽에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각 기업들의 개별적인 성과보다는 뭐 업종 투자 심리라든지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아왔던 게 이제 바이오텍 쪽인데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시점이 굉장히 좀 가깝지 않고 오래 걸리고 창출 가능한 현금 흐름 추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쪽이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번 상승 국면에서 알테오전이 과거 매전 2건의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 공시를 4월 3일과 4월 4일에 하면서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에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반등도 확인됐는데 S&P 500 관련된 헬스케어 지수가 4월에 3% 이상 지수가 올라가면서 바닥권에서 확인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전체 시가총액 대비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가총액의 비중이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오면서 사실은 빈집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생기면 주가가 튀어오를 만한 환경은 충분히 됐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헬스케어 대기업의 전반적인 상승 속에서 J&J 같은 경우가 베이비 파우더 암 유발 소송이 89억 달러에 합의되면서 불확실성, 그렇죠. J&J. 그쪽에서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엘리 릴레이 이쪽도 1월달 추가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은 4월달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단기 반등이 이제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연초 이후에 굉장히 아웃퍼폼이 되게 못되고 있다가 YTD 기준,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 기준에서는 거의 바닥권 에 있던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셀트리온 3사가 합병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되고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어떤 환기가 좀 모멘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셀트리온 관련된 그룹주들에 대한 최근에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상저하고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다가 휴미라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런칭이 상당히 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뭐 AACR이라는 암학회 관련된 일정도 4월 14일부터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4천억 정도의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슈가 있는데 결국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이 하나가 됐고 아마 이번에 새롭게 FDA 승인이 2번째 신약 개발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약으로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이야기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규모 그리고 글로벌리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신약이 2번째 신약이 또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국면이고요. 더군다나 오늘도 3.5%로 국내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 일단 긴축이 이제 완료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국면에서는 금리가 다시 한번 긴축이 마무리되면서 연말에 하락 국면을 좀 접어들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역시 성장주로서의 어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환경이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셀트리온 관련된 3사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휴미라 시밀러 관련된 런칭 관련해서 기업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한미약품은 올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CMO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미약품 그룹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CMO 관련해서 1분기가 약간 실적이 쉬어가지만 아마 1분기 관련된 이연 매출이 2분기로 들어오면서 아마 1분기 이후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림을 지는 어떤 4공장, 5공장 관련된 모멘텀까지 이루어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다는 점. 그래서 전반적인 큰 어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이 움직이게 되면 아마 개별 모멘텀을 가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중소형주들도 모멘텀별로 또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긍정적인 모습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 헬스케어 눈여겨봐야 될 이유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중요한 날인데 실적 발표를 했군요. 에코프로는 분기 매출이 2조 58억, 2조 589억이죠. 2조 589억이고 영업이익이 1,795억인데요. 네. 예, 매출액은 202%가 늘었고요. 2조 589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796억 원, 233%가 늘었는데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던 게 1,976억이니까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밑돌았다는 자막은 이제 그거고요. 에코프로 BM도 있나요? 네, 매출액은 2조 106억 원, 203%. 에코프로 BM은 매출은 시장 컨센보다 더 나왔네요. 예, 이익은요? 이익은 1,073억 원, 161% 늘었는데 시장의 기대치는 1,137억 원이었으니까요. 사실은 숫자만 놓고 보면 대단한 거죠. 지금 이 불경기에 매출이 200%씩 늘고 영업이익이 260% 엄청난데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기대치는 조금 밑돌았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주가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네, 에코프로는 2% 상승세이고요. 에코프로 BM은 1.2%. 오늘도 에코프로는 뭐 강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마침 또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이어서 변동성을 머금고 있는 거죠. 변화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말씀하셨고 에코프로 실적까지 확인을 했고요. 오늘 또 차장님과 함께 우리가 아빠는 이제 특징주 성격으로 약간 관심 있게 보자는 거고요. 조금 더 눈여겨볼 핵심 관심 섹터는 어떤 겁니까? 네, 역시 제약바이오와 더불어서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쉬어갈 때 네. 어떤 이제 조금 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역시 반도체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네. 이제 반도체를 보자면 역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감산 이슈가 나오면서 뭐 바닥은 좀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아마 바이오와 더불어서 반도체 쪽이 좋은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쪽이 굉장히 감산을 하게 되면 소부장 쪽은 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줄인다고 하니까 그러게. 물량이 네. 줄면은 뭐 역시 이제 소부장 쪽이 안 좋을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도 지금 2006년하고 이제 3차례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동시에 감산했던 3차례의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기관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전해 들은 건데 매니저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건데 이야기해 보니까 감산하게 되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좋아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롱 매수 포지션 소부장은 뭔가 매출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소부장 쪽에 숏을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잡았었대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펀드가 박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네. 이게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실적단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건 이미 좀 소부장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바닥을 보고 이제는 올라간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시장에서는 소부장이 당장은 이런 부분 감산의 기조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이미 선반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쪽에서 이제 소부장 쪽도 오늘 보면 일정 부분 이제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DDR5나 이런 쪽은 사실 이번에 감산의 대상이 전혀 안 되죠. 이제 시작하는 쪽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TLB라든지 그다음에 어제와 오늘 해서 지금 아비코전자 이런 DDR5 소재 뭐 장비 뭐 부품 이런 쪽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DDR5는 좀 살아있다 보시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공정 가운데 소부장 가운데 후공정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후공정단으로 본다면 OSAT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50년 넘게 반도체 기술은 전공정 기술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고성능 반도체 요구가 되면서 전공정에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전공정 기술 개발의 한계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나노 단위로 이제 많이 나오고 수율 약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한계치가 기술 개발에 들어오면서 이 아주 미세화 공정에 대한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에 좀 다다랐고요. 그다음에 HBM과 같은 적층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적인 난제가 사실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잘하고 있죠.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데 일단 후공정 기술이 최근에 이에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 개발 요구가 전공정 쪽으로 굉장히 집중되던 이야기가 전공정 앤드 후공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첨단 패키징은 기술 투자 방향을 바꾸면서 반도체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결국은 소외됐던 후공정 업체의 성장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반도체 성능 향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역사적으로 반도체 칩은 개선, 성능 개선은 공정 미세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폭이 굉장히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반도체 칩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자의 이동 거리도 단축시키니까 효율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반도체 소저의 동작 속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관련된 부분에서 미세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 선폭은 재작년까지죠. 2022년까지 3나노까지 줄어들었고요. 상당 수준 미세화가 진행됐다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정도 대비해서는 지금 미세화 공정이 60분의 1 정도로 미세화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공에 관련된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멀티 패턴이라든지 3D 적층 기술과 관련해서 HBM이나 이런 쪽에 대한 접목하면서 집적도를 높여왔죠. 다만 이제 공정 기술 개발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효율화가 떨어지고 반도체 성능 고도화 과정이 순탄치 않고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5나노 설계 비용이 약 6,400억 수준까지 증가한 걸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서 공정 스텝이 또 관련해서 미세화 제조 공정도 아마 관련해서는 공정 스텝이 1000개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EUV 장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장비도 대당 노광 장비가 지금 ASML 노광 장비가 현재 2,000억 정도이고요. 예. 차세대 장비는 5,000억 수준까지 예상된다 하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캐펙스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나 후공정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후공정에 대한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처음에 이 반도체가 이루어지면 아마 처음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일단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것 같고 그 뒤에 메모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승 사이클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부터는 아마 비메모리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후공정 짠의 어떤 사이클이 들어온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외주 인가공 계약이 늘어나고 업황이 반등되는 국면에서는 역시나 후공정 반도체 관련된 초입으로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실적부터 후공정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메모리까지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 다가온다는 점에서는 물량 효과와 가격 효과가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들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좀 따지자면은 그 관련해서는 하나 마이크론이나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후공정 단에서는 관심주로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 기업이 뭐냐 그게 이제 궁금한데 여러 기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마이크론이나 두산 테스다를 대표적인 기업으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검사율을 저거 이제 OSAT, 오스앗이라고 하죠. 반도체 후공정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자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